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이 눈앞에 풍경이 딱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전원주택은 뭐니 해도 생활 편의시설과 먼다는 거.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하고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좋느냐, 전원주택이 좋느냐,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착각이라고 해서 7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광고 카피 잘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카피를 만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카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요, 절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75세입니다. 70세 때하고 75세 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이가 차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0이다. 아직도 40년이 남았어. 그거 구랍니다. 그 40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푹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착각에서 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60부터인 줄 안다. 인생은 60부터 내리막길입니다. 60쯤 되면은 현직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60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 외의 것은 착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수많은 노후에 관한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0살, 100살까지 일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만 거론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단군 일에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90세가 넘었는데도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요, 어쩌다가 한두 분이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까지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또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노후에는 즐기면서 노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멋지게 노세요. 그것이 저는 노후 생활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세상과 만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원에 가보면은,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은 알아 누워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절대로 노후에 건강하게 9988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 오늘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만 앓다 사망하자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99세까지 팔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이것을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만은 멋지게 늙을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늙으면은 다 노후의 멋쟁이라고 해봤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그래도 멋지게 늙을 줄 안다는 것 착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막연히 무슨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준비하지는 않으면은 보람찬 노후, 멋진 노후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되겠지. 아니 무슨 수가 나겠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그 착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나이 들면은 몸도 아프고 건강도 해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싫어하고 꼰대가 되고 다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노후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곳. 이것이 좋죠. 친인척이 있는 곳도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의료시설과 생활편의시설과 근거리에 있는 곳.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하고의 거리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급하게 아플 때에 내가 거동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자녀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심리적 안정감도 없을 뿐 아니라 편리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나 친척하고의 거리감도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생활 편익 인프라입니다. 병원만 가까울 것이 아니라 생활 편익 시설이 가깝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너무 시골로 들어갔을 경우에 생활 편익 시설과 멀 수가 있죠.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편익 인프라도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절한 주거 비용입니다. 물론 돈 많으면야 뭐 관계없습니다만 궁궐 같은 집을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주거 비용, 한 달에 소득이 없는데 주거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고려해서 주거지를 선정하시면 실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전원이 눈앞에 풍경이 딱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동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니까 환경이 쾌적하죠. 그리고 남으로부터 간섭받는 게 없죠.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달라서 아파트는 앞뒷집, 윗집하고도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만 전원주택은요.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서로 간에 말이죠. 형아우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져 산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전원주택은 뭐니 해도 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과 먼다는 것.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하고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의 주거지역으로 뜨는 곳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 하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버타운 안에 보면은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 위락시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밥도 해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노인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들의 생활 환경 뻔히 느끼지 않습니까? 말싸움 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고, 물론 품격 있고 좋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주장이 많고 전부 다 과거에 얽매여 살고 옛날 얘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젊은 어린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천국인데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안에서 해주는 밥도 하루 이틀이지 주구장창 거기 있는 밥을 먹는 것도 나중에는 질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폐쇄된 사회같이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비용을 갖다가 손해를 보면서 옛날에 주거하던 곳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기사 보고 실버타운도 문제점이 많구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구나, 이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좋느냐, 전원주택이 좋느냐, 빌라가 좋느냐, 실버타운이 좋느냐, 그걸 놓고서는 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소도시에 산다면은 전원주택이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전원주택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실버타운이 뭐니 해도 좋다고 하면 그건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인의 취향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자기의 조건을 잘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노후에 어디 가서 살면 좋으냐, 지역 좀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할 수가 없는 게요, 제 고향 춘천을 1번으로 찍는데 중소도시죠. 그리고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택시 타면은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고, 호수가 이렇게 돼 있고 산이 빙 둘러싸여가지고 전원주택의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나는 춘천이 좋다고 했더니 거긴 추워서 싫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곳을 전화하는 것은 주택 를 고르는 5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그렇다고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느 연고가 있는 곳에 가서 터를 장만해서 아파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을 하시든지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 피해야 될 집은 당연히 외톨이로 사는 그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큰일 나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절간 같은 곳에 가서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가족 2사람만 딱 있는 곳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놀면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 문제를 제외하고 3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금융계획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을 잘 따져보세요. 연금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어느 정도로 발생하도록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것은 집을 장만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운동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갑자기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미리미리 골프도 좋고 등산도 좋고 몸에 체질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거리입니다. 즉 취미 활동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준비된 데다가 집까지 준비됐다면 그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하고 다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주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아차하는 실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는 사람이 약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막상 갈 데는 없고 이렇게 빙빙 겉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집에 집거하지 않으려면은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질문해 봅니다. 취미 생활을 뭘로 하세요? 하면요. 텔레비전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다.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취미 생활은 200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노후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돈이 엄청 많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집거하고 있다면 그거는 노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골프 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요. 우선 친구 간의 관계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친한 친구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는 사람이 약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친구 관계는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친구가 몇 사람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퇴직할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퇴직하더라도 가끔 연락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살자. 그래갖고는 무슨 모임을 만들었냐면 골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결국은 친구도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골프 모임을 만들 때는 12명 세조로 골프를 치도록 했는데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퇴직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집거하고 있으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뭐냐? 지금 집에 없는 남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게 되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답답해지죠.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막상 갈 데는 없고 이렇게 빙빙 겉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집에 집거하지 않으려면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질문해 봅니다. 취미 생활을 뭘로 하세요? 하면요. 텔레비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다.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경우에는 권장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말이죠. 한 80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오직 골프 하나밖에 없다. 돈은 충분하다 하는 사람은 골프 하세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골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다?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취미 생활은 200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것인데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첫째는요. 스포츠 활동이에요. 스포츠 활동도 걷기에서부터 골프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의 첫째가 스포츠 활동, 두 번째는 여행하기입니다. 여행하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고 해외여행도 나라마다 다 있을 수 있고 단체 여행이 있고 아내하고의 두 사람의 여행이 있고 홀로 여행이 있고 여행의 종류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깊이 탐구하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아내가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책 읽는데 푹 빠졌어요. 그럼 무슨 책을 읽느냐 했더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거죠. 책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하냐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왜 읽느냐 했더니 시간 보내기 좋아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만약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겠다고 하면은 주제를 하나 선정하세요. 그 주제에 관계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예컨대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은 농과입니다. 농과. 농사 지어야 될 과를 다녔는데 책을 진 거 보면 화술에 관한 것도
있고 노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화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면 화술에 관한 책만을 읽으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집대성하면은 화술에 관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딱 내놓으면 돈벌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이 창출되는 겁니다. 깊이 탐구하기라고 하는 것도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 돈 조금 들여서 춤추는 걸 배워서 집에서 혼자 춤춥니다. 그것이 셔플 댄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거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원고를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가서 혼자서 셔플 댄스 춤으로서 금방 땀나고 말이죠. 숨이 차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르기. 야채도 기르고 베란다에다가 식물을 기를 수도 있고 꽃도 기르고 동물도 기르고 여섯 번째는 소득 활동입니다. 소득 활동으로서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여덟 번째는 글쓰기, 책 쓰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기. 여러분이 하고 싶던 꿈에 도전하기. 그리고 열 번째는 봉사, 사회활동. 이렇게 10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를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200가지가 넘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취미 활동을 폭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단 두 가지를 머리에 놓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생산적 취미 활동이냐, 또 하나는 소비적 취미 활동이냐. 소비적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은 일종의 소비적 취미 활동입니다. 생산적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뭔가를 탐구해서 글을 써낸다고 하면은 생산적 취미 활동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생산적인 것이냐, 소비적인 것으로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고를 때에 취미생활을 아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하면요 10가지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취미에 대한 폭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죠. 취미는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가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하라는 거. 취미의 종류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남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뇌졸중이 와가지고 손을 제대로 쓰시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재활 치료를 뭘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나무를 파가지고 인형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의사가 권했습니다. 목각을 하게 되면 손을 갖다가 이게 놀리게 되니까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DNA에 목각의 재주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목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목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몸을 잘 쓰지 못하던 것이 재활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예 마당에다가 공방을 차렸습니다. 목각에 침취해갖고는 지금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취미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전혀 없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 취미거리로서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되고 돈벌이가 돼서 일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취미라고 하는 것은 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자기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직장생활 할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행정기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퇴직을 하고 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게 제일 곤혹스럽더랍니다. 그냥 놉니다.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요즘 뭐 하세요? 예, 놀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옛날에 잘 나가더니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그냥 노는 거구나.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뭘 취미생활로 할까 하다가 건강도 챙길 겸 아내한테 우리 둘이서 같이 자전거를 타자 해서 자전거 타기를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다닌 거예요. 자전거로요. 여행 다니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자 해가지고요. 두 부부가 유럽을 횡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럽 횡단을 하려면은 어디 호텔에서 자고 어느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깨알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으면은 지금도 못 갔을 겁니다. 그냥 저질렀다는 거죠. 아내하고 둘이 가서 부딪히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아내하고는 무엇이든지 되더라는 것이죠. 취미생활로 자전거 타기를 했던 것이 지금은 해외여행가가 돼가지고 다녀오신 다음에 그 여행기를 책으로 써내셨고 그 자전거 타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시고 돈벌이를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가 왕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후배가 금융기관에 부행장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부행장까지 올라갔으면은 할 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무슨 생각에 잡히냐면은 나보다 못했던 그 동기가 행장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죠. 행장이 되느냐 부행장이 되느냐 장군이 됐느냐 또는 대령으로 그만뒀느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예요. 그게 꼭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부행장이 된 것만도 엄청나게 부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항상 옛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옛날에 나한테 술도 사오고 찾아와서 아부 떨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행장까지 한 사람인데 해가지고요. 방에 콱 들어박혀서 쓰레기도 하나 버리지 않고 그 부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요. 왜 그러냐? 꼼짝 않고 말이요. 방 안에만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은퇴 이후의 생활 패턴 중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일거리가 없더라도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면 일거리, 즉 취미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일 안 좋은 형태가 집안에 집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안 좋은 형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을 앞두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데 첫째는 뭐냐? 건강입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책에 보면 무엇을 버릇들이는데 66일이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다닐 때 운동을 거의 안 한 사람이에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끌고 한강변을 나갔습니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66일 만에 되는 거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운동을 쉬었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운동하는 버릇을 젊은 날부터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소일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거리하고 일자리는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에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행운하죠. 퇴직한 다음에 일자리를 갖지는 않더라도 일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이 골프만 매일 친다. 나는 골프 치는 게 일거리야. 물론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바람직한 노후 생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을 하면은 즐겁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파크 골프를 치면은 인생의 의미도 느끼고 그리고 재미도 느낀다고요. 그러면 파크 골프 하세요. 모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는데 소일거리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돈이죠. 물론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금융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연금 계획, 금융 공부를 하셔가지고 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건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 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 일거리, 취미 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는 비참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과연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그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나는 어떤 노후를 만들 것이다 해서.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놀 것이다. 그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제 친구 중에 금융기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요. 퇴직을 한 다음에 나는 놀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다들 웃었습니다. 논다고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본격적으로 놀기로 하고 서울에서 충주로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원주택을 졌는데 집 안에다가 생활 모토를 표처럼 딱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느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현직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일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진저리가 났다는 것이죠. 자기는 평생 놀겠다는 겁니다. 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훌륭한 겁니다. 나는 이것저것 뭐 지금까지 취미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놀 거야 하는 사람은 놀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십시오. 행복하려면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놀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시장 장터를 돌아다녀 봄으로써 친구를 만남으로써 수다를 떨므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만들어라.
놀아라. 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놀으라는 얘기입니다. 달력에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이렇게 일과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만들고 세상과 만나고 일상을 만들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게 뭐냐면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실수로 인해서 신변에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고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치명타. 치명타가 뭐냐? 이걸 말하면 치명타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치는 뭐냐면 자기의 를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행동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발생하죠. 특히 우리가 한문에서 품격이라고 할 때 품자를 떠올려 보세요. 입구자가 3개가 돼 있죠. 결국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군자라고 할 때도 한자의 군자를 보면은 다스릴 윤자 밑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군다나 조심하고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게 뭐냐면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사이에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그게 친한 사이지 말을 갖다가 조심할 정도가 된다면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말이죠.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2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졌죠. 형이 동생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 해서 이제 법정 소송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은 형수가 시동생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3글자로 만들었어요. 치명타. 치명타가 뭐냐? 이걸 말하면 치명타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치는 뭐냐면 자기의 치부를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부라는 게 뭐죠? 감춰야 될 것이잖아요.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온 사방에 나의 치부가 다 알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치명의 명은 뭐냐? 명예의 근간은 이야기거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까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명예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는 절대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다음 치명타의 타자는 뭐냐?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것이 치명타에 해당되는지를 잘 떠올리면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야 그것도 말 못하면서 어떻게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한 친구라는 게 가깝게 사귈 때의 이야기지 잠깐만 거리를 둔다던가 가까이 만나는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사이가 멀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것이 극비에 해당되는 것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하고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친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한 경우라도 극비에 해당되는 것, 치명타에 해당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한 친구에게 말을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가정사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제가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친구 외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크게 느껴서 그 친구하고 대판 싸우고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지, 요 비밀은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치명타에 해당되는 말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 것이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SNS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폭이 훨씬 많아졌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사람을 사귀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요새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둘이서만 얘기한 것을 나중에 녹취록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증거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아라비아 격언에 적에게 말해서는 안 될 말은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적에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격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치명타에서 타자에서 얘기했죠. 절대로 남의 비밀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친구가 나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우선 첫째는 내 품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발설하게 되면 그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친구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친구와 나와의 인간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제거리로 삼을 때는 나의 비밀, 타인의 비밀만 말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험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험담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을 저는 험담의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상사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상사의 험담을 하는 것만큼 재미난 게 없죠. 팀장 말이죠, 사람 형편없어, 못됐어, 이러면 그때는 친구들이 박장대소하고 맞장구 치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기분 좋게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머지않아서 상사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담당 상무를 한 적이 있어요. 승진도 시키고 이동도 시키는 담당 상무를 했는데 제가 인사 담당 상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인사 때가 되지 않습니까? 동기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자기의 장점을 부각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 상대자의 약점을 부각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사에게 치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상사를 욕했던 것을 직접 가서 전달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험악하고 치사하냐?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험악하고 치사합니다. 험담을 해서는 안 된 이유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B라고 하는 상사에 대해서 또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험담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그 험담의 대상자를 딱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친구에게 대해서 어제 내가 참 씹었는데 알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행동이, 언행이 왠지 쭈뼛쭈뼛하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상대방이 옛날하고 달리 좀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걸 알아차립니다. NQ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험담한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NQ가 뭐냐? NQ. 제가 만든 용어인데 눈치지수. 상대방의 눈치가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당당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험담을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씹는 맛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5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씹어댑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맞아, 그 친구 말이지, 이런 점도 있어 하고 또 거기다 한 수 더 보탭니다. C도 얘기합니다. 이게 험담은 험담으로서 계속 돌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면 나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험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 곤란할 때에 마음속에 다듬어야 될 것이 허들 경기입니다. 허들 경기란 뭐냐? 그냥 허허 웃어만 줍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막 씹어대고 뭐 하면은 거기에 맞아,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본 적이 있어 하고 말을 보태면 안 됩니다. 그냥 허허 웃거나 빙긋이 웃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다 하면 뭐냐?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들어만 주고 고개만 끄덕거려야지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들 경은 뭐냐? 경쟁적으로 더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할 이야기가 있다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보태줌으로써 그 자리를 비껴나갈 뿐만 아니라 화제거리를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험담하는 자리가 더더욱 풍선처럼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실수를 줄이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은 3독, 3가지 독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점하지 마라. 말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잘잘잘잘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많은 사람이 되고 품격 없는 사람이 되고 함께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독점하지 마라.
두 번째 독은 뭐냐? 독선하지 마라.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받아들이고 끄덕거리고 이래야지. 아니야, 그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세 번째 독은 독설입니다. 독설.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아프게 말하는데 능한 사람이 있죠. 꼭 상대방의 가슴을 호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고 말 실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말을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의 기술이랄까, 그것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독선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머쓱해지고 사이만 나빠집니다. 상대방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독선적으로 말하고 독설하고 독점해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독점하고 독선하고 독설해서는 안 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탁구에서 보면 티키타카라고 하죠. 상대방이 강하게 스매싱 했다고 해서 나도 강하게 하고, 이것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화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대화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얘기하는 게 옳은 이야기라고 할 때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뭐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열불나죠. 그러나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게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 강조한 다음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제를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많고도 많습니다만 하나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한 템포 늦게 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실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한 단어로 만들어낸 것이 한 템포 늦게 말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티키타카라 그랬잖아요. 말을 갖다 강 스매싱 했다고 해서 역시 금방 받아치고 이러다 보면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템포 늦게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빨라지면은 분명히 실수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이 비교적 빠른데 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표가 한 템포 늦게 말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템포 늦게 말하기를 마음속에다가 가다듬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말 실수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